2020년 가을, 경북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58세의 스님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최도연이라는 이 스님은 저녁 예불 후 사찰 지하실로 내려간다고 말했죠. 오래된 기록을 확인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지하실 입구를 비추던 감시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밤새도록의 빈 복도. 경찰이 지하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밀 통로도 숨겨진 문도 없었거든요.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이 사건은 1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1세기 한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소름 끼쳤습니다. 여기는 심야기록실, 오늘 밤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건을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사찰 보수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인부들이 지하실 벽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용접으로 완전히 봉인된 금속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은밀하게 이어져 온 끔찍한 의식과 그 비밀을 목숨 걸고 지킨 한 노승의 이야기입니다. 보승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경북 산간지대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이곳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죠. 사람들은 위로를 구하거나 조용히 명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최도연은 이 사찰에서 10년 넘게 봉사해온 스님이었습니다. 35세에 늦게 출가한 그는 소박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새벽 기상, 청소, 예불, 참선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일과를 따랐고요. 이웃들은 그를 항상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2020년 10월 어느 저녁, 최도연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외침도 싸움의 흔적도 없이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저녁 예불 후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최도연이 지하실에 내려가 사찰 토지 관련 오래된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요. 그게 최도연을 살아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찰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8시 12분, 영상에는 최도연이 평소 작업복을 입고 지하실 계단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계속 녹화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흘렀어요. 자정에 종이 울렸지만 최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아침 예불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예불을 걸은 적이 없었거든요. 조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을 확인했는데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이불은 정갈하게 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경전이 놓여 있었죠. 어디 나갈 계획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찰 전체를 수색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럼 지하실로 내려갔죠.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조사했습니다. 지하실은 넓고 어두웠어요. 곰팡이와 오래된 목재, 습기 냄새가 났죠. 상자를 옮기고 선반 뒤를 살펴봤지만 최도연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밀 통로도 숨겨진 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진술을 받았어요. 이야기는 간단했죠. 저녁에 지하실로 내려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걸 여러 번 돌려봤어요. 여기 그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밤새 그 사이에 아무도 지하실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을 철저히 수색했어요. 흙바닥과 돌로 된 벽이 있는 오래된 방이었죠. 모든 벽과 천장을 조사하고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비밀 통로도 해치도 숨겨진 문도 없었어요. 지하실은 완전히 막힌 공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카메라에 찍힌 그 계단뿐이었죠.
수색견을 투입했습니다. 개들은 최도연의 냄새를 그의 방에서 추적해 지하실 계단까지 내려갔어요. 방을 한 바퀴 돌고는 멈췄죠. 흔적이 지하실 한가운데서 끝났습니다. 어떤 벽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 상황은 가장 숙련된 수색견 조련사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색은 주변 산과 계곡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최도연이 사찰을 떠났다는 단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경찰 기록 보관소의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됐죠. 주민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나 귀신에 의한 납치라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우스운 일이긴 했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창문 하나 없고 문 하나밖에 없는 방에 들어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보승사는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건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감시 카메라가 비추는 빈 복도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무언의 증인이 됐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최도연 사건은 선반 위에 올려졌고 그가 살아서 발견될 희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찰에 예정된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건설 인부들이 기초와 지하실 방 수리를 시작해야 했죠. 그들의 작업이 어떤 추측보다도 무서운 진실을 드러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날카로운 수수께끼조차 무디게 만들죠. 최도연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은 채 지역 민담의 일부가 됐습니다. 보승사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쓸쓸한 감정의 그림자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유지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계획돼 있던 사찰 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2021년 초봄 한 건설 회사가 고용됐습니다. 역사적 건물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었죠. 5명으로 구성된 팀이 보승사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실종된 스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그냥 일 중 하나였죠. 작업은 건물의 기초인 지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설 조명을 설치하고 어두운 램프가 먼지, 선반, 곰팡이를 비췄어요.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장소를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을 옮기며 벽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젊은 인부 중 한 명이 돌의 강도를 확인하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하실 뒷벽에서 경찰이 한때 조사했지만 원래 자리에 남아있던 오래된 선반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곳에서요. 망치로 돌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둔탁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가로 75cm 정도 되는 한 곳에서 소리가 바뀌었어요. 공동이 있는 것처럼 금속성 소리가 났죠. 인부는 현장 감독을 불렀습니다. 경험 많은 노련한 건설업자였던 감독도 벽을 두드려 봤어요. 그는 곧 돌 뒤에 공간이나 금속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잘 보니 이전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얇고 거의 완벽한 수직선이 보였어요. 수십 년의 얼룩과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요. 그 선은 윤곽처럼 보였습니다. 감독은 인부들에게 그 장소를 조심스럽게 청소하도록 지시했어요. 브러시와 스크레이퍼로 먼지와 오래된 층을 제거했습니다. 그 아래 거기 있어선 안 될 것이 나타났죠. 부드럽고 어두운 금속 표면이었습니다. 그냥 판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거대하고 매우 두꺼웠지만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주위였어요. 문이 전체 테두리를 따라 용접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을 닫기만 한 게 아니라 용접으로 완전히 봉인해버린 거예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현장 감독은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사찰 주지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40년 이상 이곳에서 봉사해온 주지스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실에 또 다른 방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사찰의 설계도나 문서 어디에도 그런 기재는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 감독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용접된 문을 보고 등골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1년 전 사라진 최도연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떨리는 손으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실종자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보승사에서 봉인된 비밀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1년 전 최도연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이 보승사로 돌아왔어요.
용접된 문의 광경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실종된 승려의 흔적이 끊긴 바로 그 지하실에서 말이죠. 사건 전체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사고나 자발적 출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훨씬 더 불길한 냄새가 났죠. 문을 깨기로 결정됐습니다. 강력한 금속 커터를 포함한 특수 장비가 현장으로 옮겨졌어요. 작업은 몇 시간 걸렸습니다. 지하실은 탄 금속의 자극적인 냄새와 절단 디스크에 귀를 찢는 금속음으로 채워졌죠.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져 얼어서 서 있는 경찰, 건설업자, 주지스님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쿼터가 깊이 들어갈수록 긴장이 높아졌어요. 그 문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절단이 끝났을 때 인부들은 큰 노력으로 발을 사용해 두꺼운 금속판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공기가 틈새로 흘러들어왔어요. 봉인된 방에서 나온 공기였습니다. 그건 무덤에서 예상할 수 있는 악취가 아니었어요. 건조했습니다. 목이 마를 정도로 건조했죠. 먼지와 오래된 목재, 그리고 다른 뭔가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약재와 향 같은 것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강력한 손전등을 어두운 열린 공간을 향해 비췄습니다. 절단 공구의 소음 뒤에 찾아온 침묵이 절대적이었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 속 실루엣을 포착했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문 너머엔 돌벽으로 둘러싸인 작고 텅 빈 방이 있었습니다. 뒷벽을 따라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7개의 소박한 나무 의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7명의 인간 형상이었어요. 그들은 똑바로 앉아서 무릎에 손을 얹고 절대적으로 고요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오래되고 색이 바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시간이 천을 약하게 거의 부서질 듯한 소재로 바꿔놨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끔찍한 건 아니었습니다. 형상 그 자체, 그들은 해골이 아니었어요. 미라였습니다. 양피지 같은 상태로 건조한 피부가 뼈를 꽉 덮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은 흐릿한 눈과 조금 열린 입으로 얼어붙은 가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한숨을 쉬는 순간에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건 다른 세계에서 온 잊혀진 악몽의 광경이었습니다. 많은 걸 본 경찰관들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지스님은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두려움에 크게 떴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손전등 빛을 앉아있는 미라들의 열을 따라 움직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모두 오래되고 수십 년의 먼지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앉아있는 7번째 형상은 달랐어요. 그 한복은 그리 낡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태도 무서운 다른 것들과 달리 보였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디디고 7번째 미라의 얼굴에 직접 빛을 비췄습니다. 피부는 건조와 수축에 의해 왜곡된 특징이었지만 희미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주지스님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목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무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그건 최도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실종된 스님이 발견됐어요. 바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밀의 방에서 다른 6명의 시신과 함께. 방은 즉시 봉쇄됐습니다. 보승사는 순례지에서 현대 한국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수사의 중심지로 변모했어요. 경북도의 법의학 전문가 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눈앞의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흰 보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은 가설 램프의 희미한 빛에 유령처럼 보이며 조심스럽게 봉인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작업엔 매우 높은 정밀도가 필요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100년 이상 공기 없는 공간에서 보존된 미세한 증거를 파괴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선 공기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습도가 거의 완전히 없고 산소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게 밝혀졌어요.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진공 상태였던 거죠. 이 조건, 건조함과 산소 부재가 몸에 자연스러운 미라화를 가져와 부패 과정을 정지시킨 겁니다. 또한 공기 중에 희귀 한약재와 미네랄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방부 처리와 보존에 사용됐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의식에서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의도적으로 시신을 저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 미라 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각 형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촬영됐어요. 몸의 위치, 의복 상태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기록됐죠. 그런 다음 놀라운 주의 기품으로 시신은 한 구식 의자에서 제거돼 실험실 수송용 특별 용기에 포장됐습니다. 손목과 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이들이 밧줄에 의해 남겨진 흔적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건조한 피부의 압력 자국이 분명했어요. 일부 시신엔 밧줄에서 남은 미세한 섬유조차 있었죠. 최도연을 포함한 7구 모두가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참선 자세에서의 자발적인 자기 미라화가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당연히 최도연의 시신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다른 것들과 뚜렷이 달랐거든요. 그의 몸은 부패했지만 미라화가 그리 완전하지 않았어요. 법의학 전문가들은 더 상세한 부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사망 시각이 높은 정밀도로 확정됐습니다. 약 5152주 전. 이건 그의 실종일과 정확히 일치했죠. 다음은 사인입니다. 그의 몸에서 치명적인 외상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골절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일반적 의미의 중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물학적 분석에서 그의 조직에 식물 유래의 강력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진정제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물질은 사람을 몇 시간 동안 깊은 잠과 혼수 상태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죽일 순 없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최종 진단은 무섭고 간단했어요. 사인은 탈수였습니다. 최도연은 이 방의 의자에 묶였을 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는 산채로 여기 운반돼 갇혔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방치됐어요. 그는 며칠 후 사망했고 봉인된 방이 독특한 미라와 메커니즘이 나머지 작업을 수행해 그의 몸을 미라로 바꾼 거죠. 동시에 다른 6구 시신의 신원 확인과 연대 측정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조직 샘플, 뼈, 의복 조각의 방사성탄소 분석을 통해 각 미라의 대략적 연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정말 무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라는 일제강 점기 말 20세기 초에 사망한 남성의 것이었어요. 다른 건 192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또 두 구는 해방 전후 1940년대의 것이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두 구의 시신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DNA 분석 결과 6남성 중 누구도 서로 혈연 관계가 없었고 최도연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수사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량살인이 아니었어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식이었던 거죠. 누군가가 보승사 지하실 벽 뒤에서 적어도 130년간 지내왔습니다. 무서운 규칙성으로 20년에서 30년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누군가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인하고 약을 먹이고 의자에 묶어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죽도록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럼 수십 년 후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방을 열고 끔찍한 컬렉션에 새 것을 추가하고 다시 입구를 봉인했던 거예요.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현재 주지 스님을 반복해서 신문했어요. 거짓말 탐지기로 테스트하고 그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깨끗했어요. 그의 충격과 공포는 완전히 진짜였습니다. 그는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악몽의 피해자였던 거죠. 수사관들은 사찰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0년간의 모든 기록, 모든 문서를 정밀 조사했어요. 이상한 가르침, 실종된 승려, 비밀의 방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도 찾으려고요. 하지만 기록 보관소는 침묵했습니다. 보승사의 역사는 깨끗했어요. 이제 경찰은 최도연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그가 첫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주요 의문은 미해결이었어요. 누가 했는지, 누가 잠든 최도연을 지하실로 운반하고 의자에 묶어 뒤에서 문을 닫았는지. 조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적 수수께끼에서 살인자의 적극적 수색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경찰이 간과했던 한 가지 세부사항이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됐어요. 행자 중 하나가 최도연 실종 몇 시간 전 그와 다른 스님의 대화 일부를 들었던 걸 기억해낸 겁니다. 그건 김용수라는 최연장 스님이었어요. 그는 89세였습니다. 김용수는 보승사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해방 전 소년으로 사찰에 와서 평생을 거기서 보냈죠. 지난 20년간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건강상 이유로 모든 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사찰 안쪽 구석의 작은 방에 살면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참선과 작은 텃밭 가꾸기에 매일을 보냈어요. 모두가 그를 온화하고 조용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1년 전 경찰관 중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신문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쇠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남자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행자는 그날 저녁 김용수가 최도연에게 지하실에서 오래된 업무 기록 정리를 도와달라고 말했던 걸 기억했어요. 이건 주지스님의 이야기와 모순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일치였죠. 두 번째는 법의학 전문가로부터 나왔어요. 문 용접 분석 결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용접기로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경찰은 사찰이나 그 근처 누군가가 그런 장비를 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보승사가 유지보수 목적으로 용접기를 구입했던 거예요. 담장 수리와 선반 보강용이었죠. 구입은 김용수가 했고 당시 그가 모든 유지보수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공구와 함께 오래된 창고에 보관됐어요. 그 창고 열쇠를 가진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용수였죠. 형사들이 그의 방에 왔습니다. 노인은 온돌방에 앉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놀라지 않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이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공허하고 색바랜 눈으로 한 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최도연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무슨 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는 그냥 나이 들고 아픈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제시했을 때 행자 증언, 용접기 구입 문서, 그의 방과 텃밭에서 발견된 그 귀중한 한약재의 흔적을 보여줬을 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 작은 방에 감돌았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평온하게, 감정 없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승사에는 항상 두 개의 상속 계통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것으로 영적 일을 다루는 주지의 계통이었어요. 두 번째는 비밀이었고 수호자의 계통이었죠. 이 직무는 주지에서 주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관리인에서 다른 관리인으로 사찰의 모든 비밀을 아는 이에게서 계승됐습니다. 김용수는 약 60년 전 전임자로부터 직무를 이어받았어요. 이 승려도 그와 똑같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봉인된 방을 보여주고 그 목적에 대해 말하고 편안히 잠든 사람들의 기록을 포함한 낡은 수기 일기를 건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불교 가르침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즉신성불, 자발적 미라화에 대한 생각에 따라 왜곡되고 변형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게 달랐어요. 수호자 자신이 영원한 안식에 어울리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로는 방황하는 영혼, 떠돌이, 가족이나 뿌리가 없는 사람들, 실종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아 초대하고 약초로 재운 뒤 의식을 치렀어요. 그는 평생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60년대에 또 한 번은 80년대에요. 그는 문을 열고 새로 앉은 형상을 추가하고 다시 봉인했죠. 최도연은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호기심과 근면함에 있었어요.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다가 그는 비밀의 방을 보여주는 1세기 전 지하실 평면도를 우연히 발견했던 겁니다. 그가 그 평면도를 김용수에게 가져와 설명을 요구했죠. 그 순간 김용수는 평생 보호해온 비밀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걸 징조로 봤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날 저녁 그는 최도연을 지하실로 초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최도연이 잠들었을 때
나이 들고 쇠약한 승려는 일을 끝낼 힘을 찾았습니다. 그를 7번째 의자로 묻고 나와서 평생 마지막이 될 용접기를 사용했던 거예요. 김용수의 재판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같은 평온함과 초연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후회의 마음을 표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할 수 없는 자신의 의무, 신성한 사명을 완수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교도소에 수용됐고 거기서 1년 반 후 사망했습니다. 보승사는 스캔들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평화가 아니라 공포의 방과 영원히 연결되어 버렸죠. 신도들은 더 이상 거기 오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불교계는 사찰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래된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영원이었죠. 이렇게 비밀의식의 1세기에 걸친 역사는 끝났습니다. 수수께끼는 해결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안도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비밀이 수십 년 동안 신성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는 차가운 인식만 남겼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공식 문서와 법정 기록이 모두 실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범한 사찰의 지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비밀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숨겨져 있을 거예요. 조용한 벽 뒤에서 봉인된 문 너머에서요. 오늘은 경북 보승사의 봉인된 방과 130년간 이어진 끔찍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